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우면도서관에 가서 계급 동맹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피에르 필립 레이가 짓고 허석열이 옮겼습니다. 막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회 형태들 속에는 다른 모든 생산 부분들과 그에 따른 관계들의 서열과 영향력을 결정하는 어떤 생산 부분과 그에 따른 관계들이 있다. 그것은 모든 색깔들을 엷게 하고 특수한 색조를 완화시키는 보편적인 빛과 같다. 그것은 모든 사물의 특정한 중심을 결정하는 특수한 에테르이다. 자본은 부르주아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경제력이다. 그것은 종착점과 동시에 출발점을 형성해야 하며 토지 소유에 앞서 전개되어야 한다. 각각이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난 후에 그들의 상호관계가 분석되어져야 한다. 이 귀절의 운명은 기이하다. 실천적인 문제로서 자본론, 그 중에서도 특히 제3권의 지대를 다룬 저를 통독한 사람이라면 그는 막스 자신이 이 귀절에서 다다른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 특히 계급에 관한 마지막 장의 미완의 결론에 도달할 것이다. 1857년의 서문에서 토지 소유와 자본은 아주 다른 생산 양식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각각이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난 후에 그들의 상호관계가 분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생산 양식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고 이어서 그것들을 접합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1857년의 서문의 전반적인 주제와 잘 부합한다. 즉, 그것은 단순한 요소들, 이것들의 분석이 이어서 전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주제를 결정하는 체계로서보다 더 복잡한 개념을 구축하기 위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리고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론의 지대에 관한 절은 이러한 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대는 순수하게 자본주의적 지대로 나타난다. 행간을 읽는 사람만이 1857년의 서문에서 예측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실마리들은 다음과 같다. 지대 자체의 위치 규정이 켜려 막스는 그것을 경제적인 관계이고 토지 소유의 법적인 관계의 발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배 관계인가? 혹은 생산 관계인가? 막스는 그것이 전적으로 분배 관계라는 사실은 부정했지만 그것이 생산 관계라는 것은 범주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대가 그것의 경제적인 관계를 이루는 생산 양식에 관한 정확성의 결여. 비록 지대가 자본주의적일지라도 그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내에서 분배의 경제적 관계인지 혹은 생산의 경제적 관계인지에 관해서 결코 명시한 적이 없다. 그는 그것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할 뿐이다. 이 분배 관계나 생산 관계에 의해 지배되는 계급에 관한 정확성의 결여. 지대는 부르주아지의 지주간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지주간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인가. 막스의 문제의식은 후자보다는 전자 쪽의 결론으로 이끌어간다. 그러나 어떤 귀절들은 후자의 결론을 암시한다. 어디에서도 그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대는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마지막으로 그리고 특히 아슬아슬하게 감춰진 절대 지대에 대한 해석의 실패이다. 막스는 지대가 전부 다
차액지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었으므로 해서 절대지대의 이론을 발전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이론이 포괄한다고 주장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반하여 이러한 추론은 또다시 절대지대는 0이거나 무한히 작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 마크스가 1857년에 서문에서 제기한 논제로 되돌아가지 않았던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가 1851년에 리카도에 대해 행한 광범위한 비판이 점차로 그가 비판했던 바로 그 관점으로 어느 정도까지 뒤덮여버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862년 봄에 이르러서야 지대이론에 있어서의 리카도의 결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절대지대의 지론을 발견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동시에 제3권의 주제 전체, 즉 이윤율의 균등화와 더불어 가치와 생산 가격의 차이를 밝혀냈다. 그러나 지대는 리카도에 따르면 당시 여전히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쌓여 있었다. 동시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그와 같이 도입된 복잡성, 특히 이윤율의 균등화와 관련된 복잡성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외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외적 요소는 토지의 사적 소유이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요소 그 자체는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인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더 신중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외적 요소는 그가 기대했던 바의 특수한 역할을 지속적인 형태로 수행할 수 없다. 만약 토지 소유가 막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법적인 허구일 뿐이라고 한다면 절대지대는 무한히 작아야 한다. 막스는 그 자신이 이와 같은 방식의 추론을 택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는 그것이 내포하는 바를 끝까지 추구하지 못했다. 그가 1857년에 공식으로 되돌아갔더라면 그는 토지 소유의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중요하게 만드는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자본주의적 절대지대가 0이거나 무한히 작은 것이 아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착취자와 자본가도 노동자도 아닌 소농과 소작인이 피착취자로 된 하나의 총체적인 생산 양식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생산 양식을 틀림없이 자본주의처럼 우리가 특별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연후에 그들의 상호적인 관계들을 검토하고 이 상호적 관계의 결과들 중의 하나로서 표면상으로 자본주의적인 지대를 검토해야 한다. 지대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봉건제 생산 양식에 있어서 이 생산 양식 하의 두 계급, 즉 지주와 농업 노동자를 결정지우는 근본적인 생산 관계가 있다. 이 생산 관계는 바로 지대 그 자체인 것이다. 이 지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토대 위에서는 경제적 관계가 아닌 법적 관계, 즉 소유 관계의 경제적 실현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봉건제 생산 양식 하에서의 그와 다른 시기에는 지대는 항상 경제적 수준에서의 법적, 정치적 관계의 실현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 자체에 관해서는 알뚜세와 발리바가 우리가 앞으로 다룰 문제를 이미 그들에 져서 자본론 독해에서 제기하였다. 이 책의 초판에서 생산제 관계라는 체제는 기본적인 요소를 규정된 제 관계의 일련의 조합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 관계의 하나인 실제적 전유관계는 생산력의 체계를 규정하기에 충분하다. 또 하나의 다른 관계는 소유관계인 생산관계를 규정한다. 이 책의 개정판에서는 그 책에 더 이상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막스 자신이 사용한 용어인 결합의 문제이다. 이러한 수정은 다른 것에 동반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순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될지도 모른다. 초판에서 생산재력의 체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관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관심을 쏟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은 말로서 정당화되었다. 자본론을 분석해서 이 문제가 철저히 규명되고 있으므로 나는 이 관계, 전유관계를 한 신뢰로서 사용했다. 그러나 소유라는 용어의 법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법적 형태가 상정하고 있고
형태를 부여해주는 생산관계라는 의미에서 소유의 행태에 대해서도 분명히 유사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생산관계라는 의미로서의 소유와 법적인 형태의 소유 사이의 이러한 구별은 이미 막스가 본래의 봉건제적 법과 지대의 양에 영향을 주는 전통 사이의 구별과 관련하여 더 깊이 발전시켰다. 알투세와 발리바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실제로 구별지어져야 할 것은 법과 경제적 관계 사이의 구별이다. 더 자세하게 말해서 그것은 법의 생산 영역에 대한 관계와 법이 생산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점 사이에서의 법 그 자체의 모순을 추론해내는 문제이다. 이러한 정식화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난다. 그 뒤에 개정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다. 법적 관점에서는 인간의 사물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소유 관계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약 관계는 서로 분리되는 별개의 형태이지만 경제적 구조의 관점에서 실정은 이와 다른 것이다. 후자의 관점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와 생산적 노동은 단지 하나의 관계, 즉 하나의 생산관계를 규정할 뿐이다. 비록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그 자체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동일한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해선 유지될 수 없는 법률 용어상의 범주를 통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 관계는 성격상 법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 독특한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의는 사회의 계급과 같이 뚜렷한 지원 기능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문은 이 생산의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관계 자체는 그러한 관계를 확립하는 두 계급 사이에서만 확립된다. 생산의 경제적 관계는 기능적으로 정의된 세 가지 용어들, 유산자 계급, 생산수다, 피착취, 생산자 계급 간의 관계로서 나타난다. 누구나 이런 점을 특히 마크스가 제1권 제7부에서 행한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마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메커니즘이 생산 수단을 노동자의 노동력과 함께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자를 자본의 부속물로 만들고 자본가를 축적의 매개자나 자본의 대리인으로 만드는지를 밝혀주고 있다. 레닌은 그의 저서 제국주의론의 열강 사이의 세계 분할이란 장에서 현대의 제국주의를 그 이전의 제 형태와 대비시켜 금융자본의 시기로 설정하고 있다. 그는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는 최근 자본주의 단계 이전에 심지어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었다. 노예제에 기초하고 있었던 로마도 식민지 정책을 추구했고 제국주의를 실현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체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무시하거나 흐리게 하는 제국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들은 어쩔 수 없이 아주 공허하고 진부한 말이나 또는 위대한 로마 그리고 위대한 영국과 같은 과장된 비유로 진부하게 되어버린다. 여기서 레닌은 다음과 같이 줄을 달고 있다. 정복 정책으로 귀결되고 무력에 의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일련의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지배하에 복종시켰던 고대 로마의 제국주의는 현재의 제국주의의 정치적 팽창과는 구별된다. 그것의 근거는 고대 로마의 정책이 자기 자신들의 지배가 노예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었던 대토지 소유자층과 상업 자본가층의 정책이었는데 반해 현대의 제국주의 시대에서의 정책은 자신의 지배의 기초를 임노동의 착취에 두고 있는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 결합하여 밀착된 금융자본의 정책이라는 점이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말한다. 심지어 그 이전 단계의 자본주의의 식민지 정책도 금융자본의 식민지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여기서 레닌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제국주의 유형론을 제시한다. 거기에는 한쪽에는 금융자본 시대의 제국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비자본주의적 종주국 내에서 발전된 형태뿐만 아니라 종주국 자본주의 그 이전의 단계에 해당하는 형태도 포함하는 이전의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제국주의가 설정된다. 이 유형론의 판단 기준을 논하기에 앞서 그의 정식화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레닌은 로마의 경우에서처럼 노예의 착취에 기초를 두고 있던 지배에 대해 금융자본의 특유한 임노동의 착취에 기초하고 있는 지배를 대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처음 읽을 때에는 쟁점이 되는 착취는 종속국에서의 식민주의의 착취의 성격이 아니라 종주국 내에서의 두드러진 착취의 성격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만약 로마나 현대의 제국주의 대신에 자본주의 초기의 제국주의를 고찰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확실히 이 현대의 초기 단계에서는 종주국 자본주의는 임노동의 착취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식민지 강국이 아니라 종속국에 적용시켜 보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 줄 수 없다. 현대 제국주의의 시작으로 인해 레닌의 구별은 설득력이 없게 된다. 사실상 역사의 전체 시기를 통하여 유럽의 자본은 단지 상업자본으로서만 식민지에 개입했었다. 그것은 임노동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심지어 임노동의 발전을 위한 길을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적어도 아메리카의 식민지들에서는 로마 제국주의 방식대로 노예제를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식민지화된 나라 내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이 초기의 시대 동안에는 제국주의는 여전히 비자본주의적인 상품 사회 구성체에 의해 일반적으로 형성된 것과 동일한 유형이며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 형성된 것과는 상이한 유형의 제국주의인 것이다. 따라서 금융 자본에 의해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 내에서 어떻게 자본주의가 저절로 발전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레닌은 이 문제에 대해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모든 경제적 국제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거대하고 결정적인 힘이어서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자신에게 종속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종속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실례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금융자본은 그러한 상태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종속된 나라와 국민들의 정치적 독립을 박탈하는 것을 포함하는 종속 관계로부터의 최대의 이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인용문의 첫 번째 문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 최초의 답을 제공해준다. 금융자본만이 정치적 수단과는 다른 방식에 의해 여러 나라와 국민들을 종속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후기와 여기에서 전개되는 새로운 견해들은 내가 4년 전에 가담했던 새로운 투쟁과 아프리카의 새로운 조사 분야에 직면해서 알게 된 과거의 논문들이 지니고 있는 불합리성과 때로는 간접적으로 이탈리아 마니페스토의 그룹 마리아 안토니에타 마치오치, 샤를르 베틀렘과 오늘날까지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에 대해 연구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특히 안뚜안 르포리, 자크 브로엘, 샹탈 크리즈노이, 장시엘 포르와 함께했던 논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도 집단적 사고의 산물이다. 특히 내게 있어 그것은 계급 투쟁에 대한 나의 자신의 참여의 장이며 동시에 참여의 본질에 대한 사고의 장이기도 하다.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질문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나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명백한 계급 투쟁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콩고에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 생산 양식의 접합 이론, 수많은 참고 서적을 통해 사회 구성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아니라 혁명적인 투쟁 과정에서 기존 계급의 한계를 포괄하는 수단, 즉 계급 동맹과 그 모순을 인식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끝으로 이 논문에 적용 가능한 두 가지 실례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적용에는 16세기 이래 오늘날까지 유럽의 부르주아지가 콩고의 친족제 사회에 대항하여 수행했던
계급 투쟁 과정을 통해 이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 스스로 숙고함이 없이 사용한 것이었다. 투쟁이 특히 경제 영역에서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행하여 갈 때 부르주아지가 남긴 많은 서류들은 나로 하여금 이 사회의 재생산 과정의 성격, 외부 요소들의 유통 차원에서 잔존하였던 만큼 이들을 종속시키는 재생산 과정의 역량, 친족제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의 성격, 그리고 지속적인 투쟁의 말기에 프랑스 부르주아지가 존립하였던 진정한 기반 등을 밝힐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또한 이것은 이러한 사회 내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확고한 동맹자들을 결정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자료들에 대한 해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가 조금이나마 식민지 개척자들의 옛 친구들과 동시에 제국주의적, 중계적 혹은 민주주의적 부르주아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와 연합하여 친족제에 구속받은 계급이 개시한 투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적어도 두 가지 생산 양식 분야에 속한 제 계급에 관련되었던 복잡한 투쟁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족제 생산 양식의 계급적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요소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내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로의 이행에서 전개한 견해는 이러한 생산 양식의 범주 안에서 투쟁할 사람들에게 불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본론이 자본주의 체제의 학문적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나의 견해도 그러한 생산 양식의 학문적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이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좀 더 근접하여 투쟁에 참여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에 참여하는 계급들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인 개념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들은 콩고의 혁명가나 포르투갈령 기니의 혁명가들일 것이다. 또 하나의 예는 1970년에서 1971년의 몇몇 토고 친족제 사회의 계급 구조를 이주 현상을 통해 접근해 보기 위해 훨씬 더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이주하는 것은 전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속한 피착취계급에는 계급 투쟁과 대등한 것이다. 이주라는 것은 농민 투쟁 이론의 발전에는 물론 장애가 된다. 아일란드 농민의 경우에도 그들이 투쟁하는 대신 이주했기 때문에 막스나 엥겔스가 농민 투쟁과 노동자 투쟁의 수렴을 연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주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농민 투쟁에 노출된 정확한 접합 이론을 보유하고 있으면 체제 내의 계급적 모순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준다. 여기서도 이러한 이론이 현재 혹은 미래에 있을 투쟁에 필요한 몇몇 요소들만 밝혀준다면 그 이론은 투쟁의 출현과 사적 유물론에 비추어 투쟁 자체를 성찰하는 데 종속될 것이다. 혁명적인 이론 없이는 혁명운동이 있을 수 없다. 물론 그렇다. 바로 모택동 자신이 실천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러나 혁명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또는 혁명운동의 외부에서는 반동적인 이론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비에르 필립 레이와 함께 걸었던 중계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